아주 먼 옛날 한반도 땅에는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왕조의 시대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려 말기의 오랜 혼란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고단해져 가고 있었는데 이성계라는 한 장군이 그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보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수많은 전투를 겪으며 명성과 신망을 얻고 있었고 마침내 오래된 고려 왕조를 뒤로하고 새 왕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4세기 말 1392년에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천천히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임금이 된 이성계는 자신의 호를 따서 태조라 불렸으며 조선을 세운 후 곧바로 한양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한양은 오늘날의 서울로 불리는 곳으로 높은 산들과 맑은 물줄기가 조화를 이룬 천혜의 땅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곳을 새 나라의 도읍지로 삼아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지요. 이렇게 하여 조선 왕조의 수도는 한양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성대한 규모의 경복궁이라는 새 궁궐이 차츰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성 안에는 임금이 머물 궁궐과 나라의 중요의식을 올리는 종묘와 사직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나라를 다스릴 여러 관청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으며 새 정부의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왕조의 기틀을 잡기 위해 임금과 신하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선 유교를 나라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는 통치 질서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고려시대부터 오래 이어져 내려오던 불교의 영향력은 새 왕조 들어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절보다 서원과 향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은 부처의 가르침보다 유교의 예법과 도덕을 사회의 중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이념이 바뀌어가는 가운데에도 백성들의 일상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궁궐에서는 동이 틀 무렵마다 임금이 편전으로 나아가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며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신하들은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임금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상의했습니다. 백성들은 새 왕조가 가져다 줄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기대하며 들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 모두가 마음 한편에 희망을 품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초기에는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여러 가지 제도가 차례로 정비되었습니다. 고려 말기에 어지러운 토지 제도를 바로잡고자 토지를 새로 나누고 세금을 거두는 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조세를 부과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령도 만들어졌습니다. 정도전이라는 뛰어난 재상은 태조를 도와 새 나라의 통치체제를 설계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정도전은 새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의 초안을 구상하며 백성이 다스리기 좋은 유교 이상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수도 한양의 도성을 설계하고 관리들이 지킬 규칙과 법도를 세우는 등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궁궐의 규모와 도성의 구조도 정도전의 손길을 거쳐 잡혀나갔고 새로운 도읍 한양은 점차 조선 왕조답게 정비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조선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안정과 번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또한 새 나라의 질서에 적응하며 평온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온 고려의 제도를 바꾸고 새 기틀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함께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조선은 새로운 이념과 제도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새 왕조를 세우는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뒤를 이어 누가 두 번째 임금이 될 것이냐를 두고 궁궐 안팎에서 알력이 생겨났습니다. 태조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아들들 사이에 긴장과 경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궁궐안은 한순간에 살얼음판과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태조의 여러 아들 중에서도 특히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뛰어난 정치 감각과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방원이 형제들과의 권력 갈등에서 승리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을 길을 열었습니다. 이방원은 조선의 제3대 임금 태종으로 즉위하게 되었고 즉위 후에는 왕권을 크게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태종은 우선 군사권을 정비하여 나라의 모든 군대를 왕의 지휘 아래 두고 직접 통솔함으로써 국가 방위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신들이 각자 거느리고 있던 사병 부대를 모두 해산시켜 왕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왕권은 한층 강해지고 천천히 나라의 통치 구조가 왕 중심으로 잡혀갔습니다. 태종은 법령 체계도 다듬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새 나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힘있고 강직한 임금이 나라를 이끌어주니 점차 치안과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급격한 변화였지만 태종의 강력한 통치 아래 조선 왕조는 내실을 기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조정의 틀이 잡히고 나라가 바로 서면서 왕실에는 경사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세종이라는 어진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세종은 태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4대 임금이 되었는데 후세의 세종대왕으로 추앙받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군입니다. 세종대왕의 시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평화롭고도 풍요로운 시기로 기억됩니다. 그 시대에는 나라 안팎으로 큰 전쟁이나 난리도 없었고 임금과 신하들은 백성을 위하여 착실하게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온 나라에 학문과 문화의 꽃이 조용히 피어났고 백성들의 삶도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세종은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밤늦게까지 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학자들이 모여있는 집현전이라는 학문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세종은 마침내 훈민정음이라는 새롭고 놀라운 문자를 창제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은 오늘날 한글로 당시 한문을 몰라 글을 읽지 못하던 백성들도 쉽게 배워서 읽고 쓸 수 있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자의 탄생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비로소 자기의 언어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글로 손주에게 편지를 써볼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쉬운 글자로 된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커다란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대에는 과학기술도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장영실과 같은 재능 있는 기술자를 등용하여 각종 과학기구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의 별과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혼천이와 간이대를 제작하고 낮에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를 경복궁 앞에 설치하였습니다. 또 흐르는 물의 힘으로 시계를 돌리는 물시계인 자격루를 만들어 밤중에도 시각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재는 치구기도 세종 때에 발명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천문대를 관측하여 별자리를 체록하고 정확한 달력을 만들며 천문학과 역법 지식을 크게 넓혀나갔습니다. 세종은 농업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뛰어난 농민과 관리를 시켜 각 지방의 농사법을 조사하고 연구하게 한 뒤 농사직설이라는 농업기술서를 편찬하여 전국에 보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부들은 더 나은 방식으로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었고 해마다 풍년이 들기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또한 음악과 예술을 장려하여 궁중음악을 정리하고 악보를 만드는 등 문화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음악이 궁궐에 울려 퍼지게 되었으며 시와 글과 그림에도 관심이 많아 예술인들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나라의 북쪽 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개척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세종은 김종서 장군 등을 시켜 북방 지역에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요새를 세우도록 하여 오랫동안 공백이었던 북쪽 영토를 조선의 영토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로써 국경을 안정시키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또 세종은 한편으로 의료와 기술 분야에서도 향약 집성방 같은 의서를 정리하게 하여 백성들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시절 조선은 말 그대로 태평성대라는 말처럼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통치하던 수십 년 동안 큰 가뭄이나 기근이 있어도 모두가 힘을 합쳐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는 온기가 돌고 문화는 꽃피며 백성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평온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세종의 업적은 조선 땅 방방곡곡에 남았습니다. 세종이 만들어낸 한글은 비록 초기에는 양반 계층의 반대로 널리 쓰이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대에는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책을 읽는 문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훈장이라고 불리는 글 선생이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한문과 함께 훈민정음으로 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당 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가나다라 소리를 내며 책 읽는 법을 배웠고 훈장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농부들은 달라진 농사법에 따라 논밭을 갈고 모를 옮겨 심으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에 가을이면 곡간의 곡식이 예전보다 더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양반이라 불리던 지식인 계층은 고요한 서재에서 경전을 읽고 동료들과 토론하면서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양반들은 붓을 들어 시를 짓기도 하고 옛 성현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바른 삶의 길을 고민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도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지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상을 위둘러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독대옆 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잔잔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아이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마을은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궁궐 안팎으로는 예의와 예절이 중시되어 누구나 서로 예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어른들께 깍듯이 인사하는 법을 배웠고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차리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생활의 기본이라 여겨졌습니다. 조선 사회는 이렇게 유교의 가치 아래 각기 맡은 자리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야 할 일을 다하고 예의를 지키니 세상은 큰 소동 없이 잔잔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아무리 평화로운 나라라 하여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는 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이던 나라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세종대왕이 물러난 후 왕위가 몇 차례 바뀌면서 궁궐 안팎에는 권력을 둘러싼 알력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 임금은 몸이 약해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 임금이 즉위하였는데 어린 나이에 왕을 둘러싸고 왕실 내에는 또 한 번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세종의 아들이자 어린 임금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왕이 되어 세조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즉위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력한 힘도 쓰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세조는 즉위 후에도 나라의 법도와 기틀을 다지는 데 힘썼으나 단종의 왕위 찬탈 과정에서 많은 신하들이 희생되는 등 그늘이 남기도 했습니다. 세조 사후로도 잠시 동안 왕위가 어지럽게 교체되었으나 곧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종 임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성종은 조선의 제구대 임금으로 앞선 임금들의 정책을 잘 계승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나라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웠습니다. 성종은 즉위 후 수년간에 걸쳐 세조 때부터 편찬되던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완성하여 반포하였습니다. 완성된 경국대전은 조선의 온갖 법령과 제도를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이로써 나라의 법과 통치체제가 더욱 확고해지게 되었습니다. 법령과 규범이 정비되자 조선은 법치에 기반한 안정된 사회 질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법을 어기면 벌을 받고 법에 따라 나라가 운영되니 백성들도 조금씩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성종 시대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에서 학문을 쌓아온 사림 세력이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림은 주로 지방의 서원과 향교에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한 선비들이었는데 이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로 등용되어 조정에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유교 윤리를 정치에 구현하려는 이 살인파 선비들은 미래 조선의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조선 건국을 함께하며 공을 세운 공신 세력과 새로 진출한 사림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라 했지만 정치적 이념과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생각의 차이가 점차 드러났습니다. 그 시대에는 학문과 정치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은근히 불타오르기도 했지만 성종의 지혜로운 조율로 대체로 국가는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성종은 학문과 덕치를 중시하여 직접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론하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조선 중기를 평온하게 이끌었습니다. 16세기로 접어들며 조선의 궁궐에는 다시금 먹구름이 서서히 끼기 시작했습니다. 성종 임금이 승하한 후 몇몇 임금들이 연이어 즉위했지만 그 가운데에는 나이가 어린 임금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연산군이라 불리는 임금 때에는 조정을 뒤흔든 커다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모친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고 자라 마음속에 큰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된 연산군은 처음에는 정사를 보다가 차츰 폭정으로 흐르게 되었고 점차 실정이 거듭되었습니다. 결국 그 시기 바른 말을 하던 살인파 선비들이 연이어 화를 입는 사화사화라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억눌려왔던 훈구공신 세력과 새롭게 득세한 사림 세력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사림 탄압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정에서 국왕의 실정을 직간하여 바른 말을 올리던 선비들이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기도 하여 한때 조선 사회는 크게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간도 천천히 지나가고 결국에는 사림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포악을 보다 못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성군으로 알려진 중종 임금을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조정에는 한층 더 선비 출신의 살인파 관리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살인들은 조선의 중심 이념을 더욱 바른 방향으로 세우려 노력하였고 도학 정치와 민본 사상을 강조하며 깨끗한 정치를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이 즈음 조선 정치에는 붕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파 선비들은 학문적 성향과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라 여러 파로 나뉘어 서로 다른 의견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대립하더니 점차 살인 내부에서도 동인과 서인이라는 두 파로 갈라지는 등
붕당 정치가 나타났습니다. 동인과 서인은 모두 유교 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지만 인재 등용과 대외 관계 등의 문제에서 서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으로 붕당은 더 세분되었고 이후 수백 년 동안 조선 정치의 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비록 파벌이 나뉘어 서로 다투는 일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라와 왕실을 위한 대의를 저버리지 않는 선에서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붕당 간의 다툼이 지나쳐서 서로를 배척하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정국이 어지러워지는 폐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조선의 정치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잡으려는 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붕당 구조 속에서 조선의 정치는 어찌 보면 실현과 균형을 함께 담아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말 평화롭던 조선 땅에 갑작스러운 외세의 침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진왜란이라 불리는 큰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임진년 1592년 4월, 외라고 불리던 일본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막강한 권력자가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조선을 침공해 왔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그저 평화롭게 농사짓고 살던 터라 뜻밖의 전쟁 소식에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왜군은 찬둥같이 부산에 상륙하여 파죽지세로 북상을 계속했고 개전 한 달 만에 수도 한양 근처까지 밀려오는 기세를 보였습니다. 많은 마을과 도시가 전란에 휩싸여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쟁통에 들판은 불타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고 백성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잃고 등짐을 꾸려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만 그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장 이순신 장군은 바닷길로 북상하던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자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을 이끌고 맞섰습니다. 그는 철갑으로 배를 두른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전선을 앞세워 일본의 배를 격파하였고 바다 위에서 조선 수군의 당당한 함성이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등 연이은 해전의 승전보가 들려오면서 백성들은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병이라 불리는 자발적 민병대도 각지에서 봉기하여 침략군에 맞섰습니다. 농민, 유생, 심지어 절의 승려들까지 자기 고을과 가족을 지키고자 힘을 합쳐 일어났습니다. 의병들은 자신들이 손수 만든 창과 활을 들고 산성에 모여 왜적을 교란하고 후방을 견제하였습니다. 그들의 투지는 매우 강하여 작고 약한 힘이라도 모이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여러 해를 이어가며 전 국토를 핥히고 갔습니다. 모두가 지쳐갔지만 끝내 조선은 침략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까운 이웃이던 명나라의 도움도 컸습니다. 명나라는 속국 조선을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군과 함께 왜군과 맞서 싸워주었습니다. 육지에서는 권율 장군 등이 이끄는 조명연합군이 왜적을 물리쳤고 바다에서는 이순신의 수군이 끝까지 왜선의 진출을 차단하였습니다. 7년이라는 긴 전쟁이 마침내 끝나고 남은 왜군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란이 휩쓸고 지나간 조선 땅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불에 타버려져 폐허가 된 마을들, 무너져 내린 성벽들, 피폐해진 들판과 황량한 사냐가 곳곳에 남았습니다.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집과 논밭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전쟁 전에 평화롭던 조선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참혹한 광경이 나라 전역에 펼쳐졌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느덧 돌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해진 집터를 다시 일구고 황량해진 들판에 다시금 씨앗을 뿌리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임금과 조정에서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여러 대책을 세우고자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군역과 세금 제도를 손보고 국방체제를 재정비하는 등 재건을 위한 수많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쟁 중에 무너진 성읍들은 돌을 날라다 쌓으며 복구하고 부서진 성곽 역시 백성들과 군사가 힘을 합쳐 보수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노래와 이야기가 되어 백성들의 용기와 자부심을 북돋웠습니다. 한편으로 앞으로 이러한 외침에 대비하고자 훈련도감과 같은 새로운 상설 군대 조직을 만들어 국토방위를 튼튼히 하려 애썼습니다. 오합지졸이던 군대를 재편성하여 누구라도 일정 기간 군사 훈련을 받게 하고 쇠퇴한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나라 재정을 추스르기 위해 세제 개혁도 시도되었습니다.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토지를 찾아 세금을 거두고 쌀로 통일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대동법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나누려 하였습니다. 대동법이 시행되자 더 이상 각 지방에서 특산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농민들은 쌀로 고정된 세금을 내게 되어 부담이 균등해졌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아이들은 다시 자라나기 마련이어서 마을에 서당에 글 읽는 소리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은 전쟁 중에 잠시 접었던 글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글씨를 쓰는 서책 소리가 마을에 은은히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예전에 평온했던 삶을 되찾기 위해 천천히 그러나 의연하게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강산도 조금씩 옛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타버린 숲에는 새롭게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황폐했던 논밭에도 다시금 푸른 모가 자라났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농부들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로 제비들이 날아들고 들녘에는 어느새 푸릇푸릇한 새싹이 웅트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굴뚝에는 다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서서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조선은 이렇게 백성들의 굳센 힘과 의지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웠던 시절도 결국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의 시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고통이 다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임진왜란 후에 혼란을 수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조선은 다시금 외침의 먹구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명나라와 오랜 우호 관계를 맺어왔던 조선은 임진왜란 때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전쟁 후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이 힘을 모아 세운 후금이라는 새로운 나라 이후의 청나라가 점차 강대해지고 있었습니다. 후금은 명나라에 도전하며 세력을 넓혀 나갔고 마침내 조선을 향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636년 병자년에 발발한 병자호란이라는 또 하나의 침략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청나라 후금의 대군은 살같이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향해 남진했고 조선의 군대는 아직 전란의 상처를 다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켰던 많은 장수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국력이 쇠한 조선은 청의 강한 군대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인조임금은 부득이 한양을 등지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을 시도했으나 적의 포위망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춥고 배고픈 산성에서 몇 달을 버티던 조선 조정은 결국 더 견디지 못하고 화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인조임금은 청태종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리며 항복을 받아들였고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역사에서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그동안 의지해 오던 명나라를 버리고 새로 일어난 청나라를 섬기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전란으로 인해 백성들은 엄청난 희생을 겪고 나라의 자존심마저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겪은 병자호란은 조선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멍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서라도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조선은 청과의 화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는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력을 다시 키우기 위한 재정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청나라를 상국으로 섬기게 되면서 자존심은 상했지만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실적인 지혜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언젠가 다시 자주국으로 설 그날을 잠시 꿈꾸었지만 당장은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두 번의 큰 전란을 연이어 겪은 뒤 조선은 한동안 비교적 긴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병자호란 후 청나라는 조선을 속방으로 두고 자주 간섭하였지만 다행히 큰 전쟁만큼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나라는 두 번의 침략을 거치며 국토가 황폐해졌지만 한편으로 새로 일어설 힘도 얻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국방을 더욱 강화하고자 북방 변방에 진을 설치하고 성을 보수하며 병사들을 재훈련하는 노력을 꾸준히 했습니다. 군량을 비축하고 무기를 손보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였습니다. 한편 이런 고난을 연이어 겪으면서 조선 사회에도 여러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 일부 학자와 실무 관료들은 눈을 돌려 백성들의 생활상과 나라의 형편을 더욱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학문 세계에서는 공리공담보다는 실용적이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중시하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이를 실학이라 부르는데 실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실학이 대두되면서 농업, 상업, 기술, 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학자는 새로운 농기구를 고안하여 농사 효율을 높이려 했고, 또 다른 학자는 전국을 답사하여 지도를 그리고 지방의 산업을 일으킬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현실적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은 이후 사회 변화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편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농사 기술도 점차 보급되었습니다. 논농사에서는 기존의 직파 대신 모내기법, 이양법이 널리 퍼지게 되어 농민들은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내기법은 모판에서 모를 길러 논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 노동력은 들지만 수확량이 늘어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농촌 경제에 작은 활력이 돌았고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서 인구도 서서히 증가하였습니다. 전쟁 이전보다 상업 활동도 점차 활발해져서 전국 각지의 장시 시장에서는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었습니다. 비단, 쌀, 면화 같은 생활 필수품부터 약재와 그릇, 갖가지 공예품까지 시장에 나와 사람들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길을 오가는 나그네와 행상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조선 땅 곳곳에 생기가 흘렀습니다. 마을의 저작거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흥정소리가 다시 피어났고, 시골 장터에는 풍물패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거치고 조선 사회는 서서히 회복과 변혁의 기운을 함께 품으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조선은 다시금 정치의 안정과 번영을 꿈꾸게 됩니다. 몇 차례 왕위가 교체되는 혼란도 있었지만 이내 국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효종, 현종에 이어 즉위한 숙종 임금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숙종은 영리하고 결단력이 있는 군주였는데 붕당으로 인한 정치의 패단을 줄이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어느 한 붕당이 너무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여러 붕당을 교대로 등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환국이라는 정치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어느 때는 서인의 인재를 등용하고 또 어느 때는 남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숙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붕당 간 경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왕의 강력한 의지가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숙종의 치세를 거치며
조선 사회는 큰 혼란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경제와 문화도 서서히 발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윽고 18세기가 찾아오자 조선에는 영조와 정조라는 두 명의 뛰어난 임금이 연이어 등장하였습니다. 먼저 즉위한 영조 임금은 무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조선을 부흥시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영조는 즉위 후 곧바로 탕평책이라는 정책을 펼쳐 붕당의 폐단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노론과 소론 사이에서 엄격히 중립을 지키며 어느 한쪽에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당파를 초월해 오로지 나라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것을 당부하고 붕당 대립으로 인한 분쟁을 엄히 금하였습니다. 또한 영조는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 개혁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군포라는 병역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여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였습니다. 이로써 가난한 농민들은 병역 세금으로 내야 할 배나 쌀의 양이 줄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부터 근검절약하며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내 백성이 배고픈데 편안한 임금이 어디 있겠는가 하며 밤늦게까지 경연을 열고 민생을 살피는 등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영조의 오랜 통치 후 그의 손자 정조가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젊고 패기가 넘치는 군주로 할아버지 영조의 뜻을 이어받아 조선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탕평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당파 사이의 오랜 반목을 크게 누그러뜨렸습니다. 조정 내에 당파로 갈라져 있던 신하들을 화합시키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국가 역량을 한데 모았습니다. 또한 정조는 개혁군주로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규장각이라는 왕실 도서관 겸 학문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학자들을 육성하고 학문과 문예를 진흥시켰습니다. 나라의 경영을 튼튼히 하기 위해 친히 학자들과 토론을 즐겼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정조는 스스로 문무를 겸비하려 애써서 무예도 익히고 경서도 깊이 읽었으며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시문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가슴에 품고 더 정의로운 왕도 정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한 일은 정조의 마음에 큰 상처였지만 그는 이를 교훈 삼아 신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펼치려 했습니다. 정조 시절에는 수원 화성이라는 계획 도시를 건설한 것도 큰 업적으로 손꼽힙니다. 정조는 수도 한양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구상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에 자주 내려가 성곽 축조 과정을 살피고 독려하였으며 신하 정약용 등에게 명하여 선진 기술을 화성 건설에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성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설계와 과학적인 성곽 구조를 갖춘 도시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성의 성벽은 벽돌과 돌을 조화롭게 사용해 견고하면서도 아름다웠으며 군사 방어와 백성 생활 편에 둘 다 고려한 설계로 후대에까지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조 자신도 화성 축조를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자주 행차하여 백성들과 격이 없이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학문을 사랑하고 개혁에 힘쓰는 정조 임금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사회 전반에도 비교적 온건하고 발전적인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나라의 국가는 이전보다는 넉넉해졌고 문화는 융성했으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조선의 중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의 치세 동안 조선은 다시 한번 중흥의 기쁨을 맛보았고 모두가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조선의 사회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들이 여기저기에서 눈에 띕니다. 우선 농촌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듯 새로운 농법 덕분에 곡식 생산량이 늘어나 먹고 사는 걱정이 예전보다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가뭄이나 홍수가 들면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평년에는 식량이 비교적 넉넉해진 덕에 예전만큼 굶주리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수확한 곡식 중 일부는 장에 내다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풍경이 점차 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급자족으로 마을에서 해결하던 물자들도 이제는 시장에서 사고 팔며 서로 교환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장시시장가 열려 사람과 물자가 활발히 이동했습니다. 도시로 눈을 돌려보면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의 주요 고을이나 한양과 같은 도성에는 시전이라 불리는 상점거리도 발달했습니다. 시전에는 여러 가지 상인조합들이 가게를 열어 비단, 약재, 종이, 무명옷감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비단옷을 차려입은 양반부터 소박한 무명옷 차림의 평민까지 모두 장터에 모여 물건을 둘러보고 흥정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길거리에는 노점을 벌인 보부상들도 있어 필요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의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서민 문화도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조용히 꽃피웠습니다. 양반들이 주도하던 공식 문화 외에도 평민과 천민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예술과 놀이가 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장터 한켠에서는 판소리라고 하는 공연 예술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추어 흥부나 심청 같은 옛날 이야기를 한 자락 구성지게 뽑아내면 구경하던 백성들은 울다 웃다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또한 민요라 불리는 서민들의 노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재우는 자장가에서부터 아낙네들이 길쌈하며 부르는 길쌈노래, 농부들이 모심기 할 때 부르는 모심기 노래까지 삶의 순간마다 노래가 함께했습니다. 한글로 적힌 소설이 등장하여 사람들 손에 읽히기도 시작했습니다. 굳이 어려운 한문이 아니어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책들이 나돌아다니며 양반에서부터 평민까지 심심풀이 삼아 읽곤 했습니다. 옛날 영웅담이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책은 삼남 지방 장터에서 인기였고 어느새 한양 도성의 뒷골목 사랑채에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웃음을 짓기도 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 같은 이름난 화가들도 서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린 풍속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 그림들에는 장터에서 흥정하는 저자거리 풍경, 아이들이 뛰놀며 연을 날리는 모습, 양반들이 모여 풍류를 즐기는 한가한 오후의 정취 등이 정겹게 담겨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생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렇듯 18세기의 조선은 이전 세기의 고난을 딛고 경제, 문화, 생활면에서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잿빛이었던 삶이 점차 다채로운 빛을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안정 속에 작은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온도 아주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난 후 조선의 정치는 다시 짙은 음영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잃은 조정은 세도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세도 정치란 왕실의 외척 등 권세 있는 몇몇 가문이 왕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며 권력을 잡고 국정을 농단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정조의 뒤를 이은 순조, 헌종, 철종 등 몇몇 임금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정치 경험이 부족하여 나라의 실권이 자연스레 왕실의 외척 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특히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몇몇 가문이 오랜 기간 권력을 독점하며 조선을 좌우하였습니다. 이 시기 수십 년 동안 어린 임금들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지만 실제 나랏일을 결정하는 권한은 강력한 외척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점점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져 갔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점차 탕진되어 궁핍해졌고 세금 제도인 전정, 군역 제도인 군정, 의창과 환곡 제도인 환정 등 삼정이라 불린 국가 재정 운영의 기본 틀이 심하게 부패하고 문란해졌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거둘 세금을 제때 걷지 못하거나 일부 탐관오리들은 아예 부정하게 착복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관리들은 없는 세금까지 만들어가며 백성들을 착취하여 민심이 크게 흉흉해졌습니다. 굶주림과 고달픔 속에서 백성들의 한숨이 깊어졌지만 정작 위정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고을 어귀의 나무에는 원통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백성의 참혹한 사연이 걸리기도 했고, 토호들은 자기 이속 챙기기에 급급하여 민심은 더욱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언젠가는 세상이 나아질 날이 올 것이라 꿈꾸며 오늘도 묵묵히 밭을 갈고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간혹 여러 곳에서 관리의 부정을 참다 못한 민중봉기가 터지기도 했지만 큰 번복 없이 억눌린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조선은 쇠락의 길을 걷는 듯 보였고 백성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안팎으로 더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연재해와 탐관오리의 수탈로 백성의 삶이 힘들었던 19세기, 설상가상으로 먼 서쪽 나라들, 서양으로부터 커다란 변화의 파도가 동방의 조선까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바다 건너 낯선 이방인들의 소식이 점차 들려오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천주교라는 새로운 서양 종교가 중국을 거쳐 조선에 비밀스럽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는 인간의 평등과 사후 구원 등의 교리를 전하며 신분제도의 굴레에 시달리던 일부 백성들과 실학적 사고를 하던 일부 양반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일찍이 실학자였던 남인 정약용의 형제들인 정약전, 정약종과 그 제자들을 통해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조정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선의 주류 사회, 특히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낯선 서양의 종교와 사상이 조선의 전통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 여겨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에 걸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조 연간의 신유박해를 비롯하여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정약용 등의 유학자들까지 연좌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다를 건너온 서양 상인과 선교사들은 문을 연 일본과 청을 거쳐 조선과도 통상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외국 상선이나 이국의 군함이 조선 연안에 나타나 통상 개국을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조선 조정은 이러한 요구를 강하게 거절하고 여전히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한 조정 대신들은 외세의 문물을 받아들이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866년 병인년에는 프랑스군이, 1871년 신민년에는 미국군이 각각 군함을 이끌고 조선을 압박하며 통상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 불리는 사건에서 강화도에서는 대포 소리가 울리고 조선군과 서양군이 충돌했습니다. 조선군은 생소한 서양의 신식 무기에 맞서 분투했고 운 좋게도 큰 침탈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 한성에까지 외국 군대가 접근하자 조정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조선은 이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욱 문을 닫고 쇄국 정책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흥선대원군이라는 강직한 인물이 이러한 쇄국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철종 임금이 후사 없이 승하한 후 어린 고종 임금이 즉위하자 고종의 아버지로서 나라의 실권을 잡고 섭정하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어진 세도 정치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무엇보다 약해진 왕권을 다시 세우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쇠락한 국정을 재건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다수 단행했습니다. 먼저 양반들에게까지도 군포를 부과하는 등 누구도 특권에 안주하지 않게 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지나치게 많이 설립되어 있던 서원들을 정리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을 덜고 지방 양반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던 서원 중 상당수가 철폐되자 지방 유생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살림살림이라 불리던 지방 사족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은근히 반기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권세가들이 마음대로 설립해온 사설 학당들이 정리되자 조정의 학문 권위가 바로 서고 민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흥선대원군은 외세의 침략을 막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길목에 척화비라는 비석을 세워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면 싸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는 굳센 결의를 백성들에게까지 내보였습니다. 또한 군비를 강화하고 남영군 묘 도굴 사건 등으로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고자 시도하는 등 나름의 대응을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군과의 싸움에서 빼앗긴 외교 장각의 의궤를 되찾기 위해 단판을 짓기도 했으나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한을 남겼습니다. 대원군 집권기 동안 조선은 어떠한 통상 요구에도 단호히 문을 닫아 걸고 고립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쇄국 정책은 이미 세계 정세 변화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사이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청나라도 서양 무기를 받아들여 군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조선만이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으니 후에 큰 풍파를 맞을 조짐이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흥선대원군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제는 젊은 고종 임금이 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종은 20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친정을 시작했는데 그는 개혁과 전통 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스스로 문을 열고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재빠르게 흡수하여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또한 양무운동 등을 통해 근대화를 꾀하고 있었지요. 반면에 조선은 여전히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변화의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1876년 고종 13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을 비롯한 인천, 원산 등 몇몇 항구가 개항되어 일본 상인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외법권, 해안 측량권 등 조선에 불리한 조약 조항이 포함되어 사실상 조선이 일본의 주권을 일부 침해당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조약 체결 당시 조선 조정과 지식인들 사이에는 큰 충격과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나라의 문과 자주성이 손상될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섞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문호를 연 이후 조선에는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서양 열강들도 연이어 조선과 통상을 트기 위해 경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거리를 거닐다 보면 처음 보는 서양식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고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이상한 기계 증기기관차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관료들과 유학생들이 일본과 서양으로 파견되어 근대의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전신과 전화가 가설되어 먼 곳의 소식을 급히 전할 수 있게 되었고 한성에는 가로등이 점차 세워져 밤거리도 환해졌습니다. 또한 1883년에는 한성순보라는 신문이 간행되어 새로운 소식과 개화 사상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조금씩 실감해 갔습니다. 전신, 철도, 증기선, 근대식 병원과 학교 등의 근대 문물이 천천히 조선 땅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의 물결은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한쪽에는 개화파라 불리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더 적극적이고 빠른 개혁과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제도와 관습을 버리고 헌법과 같은 근대적 틀을 만들어야 나라가 산다고 여겼습니다. 박규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의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와서 조선도 하루빨리 근대국가로 변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수구파라 불린 보수 세력은
서구의 방식이 조선의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 두려워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고수하며 외세에 맞서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속에서 조선의 앞날은 안개 속처럼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급기야 1884년 고종 21년에는 급진 개화파 젊은 관료들이 주도하여 갑신정변이라는 개혁 시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등 젊은 개화당 인사들이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3일 천하의 정변을 일으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한 개혁을 통해 자주 독립적인 근대 국가를 세우려 했으나 청나라 군대의 빠른 개입으로 불과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으로 망명하거나 처형당했고 조선 조정에는 다시 청나라의 영향력이 짙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혼란과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조선은 급격한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외교적으로는 청나라에 의존하며 안으로 힘을 기르는 동도서기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힘겨웠고 삼정의 문란과 관리들의 부패는 계속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알기 어려운 가운데 민초들의 가슴속엔 울분과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1894년 마침내 참다 못한 민중의 분노가 큰 물결이 되어 터져나오게 됩니다. 동학 농민운동이라 불리는 거대한 농민봉기가 그해 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동학은 철종 말기인 1860년에 최재우라는 인물이 창시한 새로운 종교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의 가르침과 평등,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 세상을 꿈꾸는 사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동학은 현실의 고통에 시달리던 농민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었고 많은 농민들이 몰래 동학 신도가 되었습니다. 동학 신자들은 때를 기다리며 힘을 모았고 마침내 탐관오리의 착취와 외세의 횡포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봉준 등의 동학 지도자들 주도로 봉기가 일어났고 분노한 농민들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썩은 관리들을 몰아내고 외세를 물리쳐 세상을 바로잡고자 외쳤습니다. 고부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함성은 순식간에 백산봉기로 이어졌고 남녘의 평야를 가로질러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농민군은 초기 관군과의 교전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놀란 조정은 스스로 이 거대한 밀란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청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텐진 조약의 구실로 조선 땅에 병력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동학농민운동은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했고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맞서 싸우는 청일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은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더 이상 뜻을 펼칠 수 없었고 그들의 봉기는 아쉽게도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동학농민군은 패배하였으나 그들이 외쳤던 개혁의 목소리는 이후 조선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제시한 토지 제도의 개혁, 탐관오리 처벌, 신분 평등 등의 요구는 훗날 갑오개혁 등에서 일부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의 위치를 더욱 단단히 굳혔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동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른 일본은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조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조정에는 일본의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작용하였습니다.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청일전쟁 직후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서 갑오개혁이라는 일련의 개혁 조치가 추진되었습니다. 이 갑오개혁은 조선 사회를 근대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오랫동안 내려온 신분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양반과 상민의 법적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나마 모든 백성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세워져 사회 모순을 어느 정도 완화하려 했습니다. 또한 과거 제도도 폐지되어 새로운 인재 등용 방식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는 수백 년 이어져 오던 과거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을 끝내고 근대식 교육과 추천을 통한 인재 발탁으로 바꾸려 한 것입니다. 행정제도도 개편되어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통치체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재정관리의 공개성,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등도 추진되었고 조세제도가 정비되어 세금을 화폐로 내는 근대적 세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군제도도 근대식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 구식 군대를 해산하고 일본식 신식 군대인 훈련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사회 풍습 면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발령이 내려져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단발머리를 장려하였습니다. 한복 대신 양복을 입는 이들도 생겨났고 연좌제 등의 악습이 폐지되어 가족이 함께 벌받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너무 급격했고 많은 이들의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신분제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양반과 상민의 의식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상투를 자르는 일 역시 유교적 가르침에 어긋난다며 반대가 심했습니다. 결국 명성황후 민씨와 같은 왕실 측에서는 일본의 간섭을 견디다 못해 러시아 등 다른 열강과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의 비로소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지도자였습니다. 민씨 정권이 부패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는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경계하며 청나라, 러시아 등과 연대하여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일본 세력은 이러한 명성황후를 큰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결국 1895년 을미년 늦가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 자객들은 왕비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 왕실과 백성들은 커다란 충격과 비탄에 휩싸였습니다. 나라의 국모를 잃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고종 임금은 더 이상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듬해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여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았습니다. 이를 아관파천이라고 부르는데 1896년 고종이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여 동안 머물며 정사를 보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관파천 이후 조선 조정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드리워진 가운데 위태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왕을 잃은 거나 다름없는 조선 조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잠시 몸을 사렸으나 조선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1897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 생활을 끝내고 다시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나라 이름을 바꾸고 고종은 황제로 즉위함으로써 자주 독립국가임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조선 왕조를 끝내고 스스로 황제가 된 것은 나라의 자주 독립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고종 광무황제는 대한제국의 새로운 황제로서 근대 국가를 세우고자 여러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는 근대 국가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황실 주도로 서양식 학교인 소학교와 각종 실업학교들이 설립되었고 근대식 병원인 광제원도 세워지는 등 교육과 의료 부문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우편, 전신망이 구축되고 전화기가 도입되어 통신이 발달했습니다. 1899년에는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어 서울과 인천 사이를 기차가 오가게 되었고 이어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 부설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철도가 놓이자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군대도 조정되어 구식군대 외에 시위대, 진위대 등의 신식 군대가 편성되었습니다. 근대식 육군 교육을 위해 무관학교가 설립되고 해군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법률 제도 면에서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근대적 사법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습니다. 신문지법, 상공업 정책 등도 제정되어 조선을 근대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뒤편에서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킬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조선에 있는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은 예상외로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러시아가 패퇴하자 조선에서 일본을 견제할 만한 외세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곧바로 1905년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날, 많은 조선의 대신들이 조약에 도장을 찍기를 거부하며 통탄해했습니다. 을사늑약의 5장관들은 일본의 강요에 굴복해 조약에 서명했지만 민영환 같은 충신은 이를 참아 볼 수 없어 자결로서 항거하였습니다. 또한 이준, 이상설 등 애국지사들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세계에 조선의 상황을 알리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편 나라 곳곳에서는 다시 의병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을사오적을 규탄하고 국권을 지키고자 하는 유생들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날로 거세지는 일본의 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1907년 일본은 고종 황제가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고종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순종이 황위를 물려받았으나 순종의 시대는 이미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나라 안팎은 일본 관리들로 채워졌고 통감부라는 식민 통치 기구가 설치되어 대한제국의 주권을 제멋대로 휘둘렀습니다. 마침내 1910년 경술년 8월 일제는 한일 병합조약을 조작된 방식으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완전히 식민지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로써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이후 5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조선 왕조는 긴 역사의 마침표가 찍히고 말았습니다. 왕실은 무력하게 물러났으며 국권을 상실한 통한의 시대가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장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조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역사의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그 사이 평화로운 시절도 있었고 전란의 고통도 있었으며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외부에 의해 강제로 변화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기나긴 세월 속에서 각자 주어진 삶을 나름대로 꾸려나갔습니다. 궁궐의 임금부터 들판의 농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아침과 저녁 속에서 나라는 유지되고 삶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조선시대는 지나간 역사의 한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옛 궁궐들과 성곽들은 마치 박물관처럼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선비들이 남긴 빛바랜 책 속 글들은 책장 속에 고이 꽂혀 있습니다. 그 옛 글을 펼쳐보면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이 아직도 생생히 전해져 옵니다. 비록 시대는 변했지만 조선이 남긴 문화와 전통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한글로 편지를 쓰고 책을 읽는 모습 모두가 조선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산입니다. 무심코 지나는 골목 이름 하나에도 때때로 우리의 성씨나 가정 의례 속에도 조선의 자취가 배어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글자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민족의 유산이 되었고 조선의 학문과 예술의 성취는 오늘날 우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깊은 밤, 우리는 그 오랜 조선의 역사를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이어진 이야기를 따라가며 마치 여러 권의 역사책을 한 장 한 장 읽은 듯한 고요한 마음이 듭니다. 역사의 무대 속 수많은 인물들은 시간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은 성곽에 부는 바람만이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기며 우리 마음속에 잔잔히 남았습니다. 고된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시간은 흘러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또 새로운 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평화로운 밤처럼 조선의 백성들도 때로는 고요한 달빛 아래 가족들과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창밖을 비추는 달빛은 그 시절에도 똑같이 초가 지붕들을 은은히 밝히고 들판 끝 작은 냇물은 졸졸 흐르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겠지요. 지금은 모두 지나간 옛일이지만 그 시절의 숨결은 우리에게 교훈과 함께 아련한 향수를 전해줍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면 마치 조선시대의 한 조용한 마을 풍경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달빛 아래 줄지어 늘어선 기와 지붕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풍악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싸늘한 성벽을 쓰다듬는 밤바람 소리는 귓가에 속삭이듯 조용하고 하늘의 별빛은 마치 먼 옛날의 기억처럼 아련히 반짝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잔잔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긴 여정을 함께 천천히 걸어온 당신은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시대의 이야기들은 먼 하늘의 별빛처럼 당신의 고요한 꿈결을 따스히 지켜줄 것입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세요. 조선의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조용히 당신 곁에서 속삭이듯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